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된 가운데 오늘은 지난 27년 동안 바이크를 타고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을 4번이나 횡단한 탐험가 김영국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예, 선생님. 네, 예. 앉으십시오. 저희가 탐험가, 이게 직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직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정식 직업군에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탐험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어딘가 탐험할 곳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주로 어디를? 그러니까 우리 탐험하면 좀 책 좀 읽으신 분들은 이미 태양계도 벗어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 앞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거 많이 구독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제가 탐험가로서 하고 있는 행위는, 우리는 이제 남과 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환경에서 저는 우리들이 발을 딛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출발해서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를 거쳐서 유럽의 끝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 암스테르담 14,000km나 돼요. 이게 14,000km죠. 이게 그러면 한 번 횡단하는데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의 경우는 그냥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걸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대륙 횡단하는 자체를 저는 직업으로 삼고 있고,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만들고 있어서 일반인이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는 광주에서 부산을 거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갔다가 다시 육로로 돌아와요. 길에 대한 자료를 만들면서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150일,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럼 지금 27년 동안 4번이나, 그것도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바이크로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27년 전부터 해왔고, 그 다음에 4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라시아 대륙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모토바이크라는 이동 수단을 사용해서 4번의 대륙 횡단을 마쳤습니다. 안 춥습니까? 고정관념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시베리아는 일단 동토의 땅, 그 다음에 유영지로 알려져 있죠. 또 러시아의 중심은 이제 모스크바인데, 모스크바 입장에서도 시베리아는 오지를 의미하거든요. 낯설고 불편한 곳이죠. 하지만 러시아에서 시베리아는 여름은 또 더워요. 그리고 제가 시베리아 가면 화상을 입고 옵니다. 주로 이제 왜냐하면 여름 구간을 활용을 하거든요. 한 겨울에 모토바이크를 타는 건 조금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를 작업화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구간이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이제 피부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자외선이 강하고 기온도 높습니다. 여름에는. 몇 도까지 오르가? 여름에는 30도.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한 영하 40도는 추위도 아니란 말이 있죠.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연교차 한 70도 정도를 감당해야 되겠죠. 와, 엄청나네요. 그러면 주로 가실 때는 그나마 더울 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일은 죽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고정관념이죠. 우리들은 탐험하면 인디애나 존스처럼 매번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현실에서의 한 번의 사고는, 특히 모토바이크는 위험하기 때문에 한 번 사고 나면 1년 동안 준비했던 농사가 한순간에 망쳐지기도 하고, 또한 엄청난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만큼 철저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점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시베리아 하면 추위, 이런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화상을 입으실, 더위가 더 위험한 거, 자외선이 위험하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위험하다라기보다는 시베리아에 대해서, 또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선입관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부정적이거든요. 시베리아 무조건 춥다. 그 사람 살 때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상대적으로 제가 덥다라고 표현한 거지, 더위가 고통은 아니고요.
여름의 시베리아 기온은 그 강한 자외선은 저는 이제 피부가 껍질이 벗겨졌다는 건 상처가 아니라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고 30도 정도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건조해요. 건조하고 온도가 좀 높으면 상쾌하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베리아는 대자연입니다. 그래서 숲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지극히 청정한 공기 뭐 그렇다고 관광하다 온 것은 아닙니다. 관광으로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예, 지금은 가능합니다. 보통 그러면 저희가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차도 아닌 굳이 오토바이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시베리아라는 곳과 인연을 맺게 된 게 20대였어요. 이게 20대 하면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선생님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20대 하면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구체적으로 시베리아를 횡단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 때는 이제 그게 1996년이에요. 1996년 당시에는 오랫동안 냉전의 한 축이었던 소비에트,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죠. 오랫동안. 그러므로 인해서 아무런 자료가 없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즈 세계와 같은 이곳을 가기 위해서 자료를 없지만 못해야 했는데 그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1890년에 두 필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횡단했던 러시아의 극작가 안톤 치오프과에 만나요. 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지식인의 모습과 만나게 되고 또 그가 글 쓰는 이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를 횡단하면서 아주 짧게 시베리아 대자연에 대해서 표현해 놨는데 그 문장이 지금도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그 문장을 보면서 제가 시베리아를 꿈꿨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한 150일 이야기 하셨는데 오토바이로 가려면 그동안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한정적이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오토바이는 왼쪽 오른쪽에다 짐을 실을 수 있고 등 뒤에다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등 뒤에다만 실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 유라시아 대륙을 한 번 횡단하는 거 버킷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저하고 차이점이긴 한데 어찌 되었던 모토바이크에는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돼 있고요. 짐이 많아질수록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제 한국에서 탐험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까 정식 직업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넉넉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번 유라시아 대륙 횡단할 때 저는 거의 그냥 노숙을 목표가 아니죠. 노숙하면서 대륙 횡단을 해왔어요. 비용이 없는 만큼 짐은 많아지죠. 왜냐하면 거기서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텐트도 실어야 되고 코펠도 싣고 하다 보니까 짐 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 때문에 짐을 실었을 뿐인데 바이크에 짐이 높아지게 되면 역으로 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게중심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제 특히 이제 프리모르스키 크라이라고 하는 연해주 지역에는 우리나라처럼 6월달이 장마철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의 도로는 아까 70도의 연교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로들이 파손율이 심해요. 겨울을 지나고 나면. 상태가 안 좋구나. 그렇죠. 포트홀이라고 불리는 구멍들이 도로 곳곳이 나 있고 그 다음에 장마철 기간에는 앞이 보이지 않게 폭우들이 쏟아져요. 마구. 그래서 그 물들이 구멍을 가리고 있죠. 그러면은 짐이 많아지면 그 포트홀 찾아내기도 힘들지만 많이 만나게 되면 조정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렇게 횡단을 하시면서 아까 안톤 체홉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글로 남겼는데 뭘로 남기세요? 저요? 기록을.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저도 이제 볼펜을 들고 그다음에 사진과 영상 그렇게 주로 그렇게 남깁니다. 왜냐면 가장 많이 남는 건 현재 글로 노트화 시킨 게 수십 권 분량이 있고 이 자료들이 현재 여기 앉아서도 시베리아를 거쳐서 암스테르담까지 갔다 오는 길을 14,000km인데 거의 20-30km 단위로 여기서 그림처럼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걸 가공하게 되면 나중에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하나요? 어마어마한 문화 콘텐츠 거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책도 내셨어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요?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이제 우리가 분단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야 된다는 저희 소망이자 의지의 표현입니다. 제가 탐험가가 된 것은 결국엔 1987년이라는 숫자와 관계가 높거든요. 1987이라는 숫자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60민주항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1987년 당시 저도 이제 대학교 신입생이었는데 그때 민주화의 봄을 경험을 했고 이때의 경험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20살 나이인데 지금 우리한테 너무 쉽잖아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 뽑는 일이 바로 1987년에 이루어졌던 60항쟁을 기준으로 6.29 선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그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을 바라봤죠. 근데 저의 자신감은 한 발 더 건너뛰어서 통일은 될 거다. 민주화가 됐던 것처럼. 그러면 통일 이유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있어서 통일은 대륙과의 만남이다. 해서 제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시선이 이제 쏠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라시아 대륙은 그 당시 때 1991년도 12월 25일에 냉전에 함축했던 소비에트가 무너졌죠. 이것은 서방 세계와 같은 발걸음을 걸어왔던 우리에게는 소련의 몰락은 새로운 시장이자 자원의 보루서 기회 땅을 의미했습니다. 한편 1950년 6월 25일부터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무너지기까지 42년 동안은 현재의 러시아는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고 미지의 세계였죠. 저는 이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에서 어떤 기회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베리아 횡단하게 됐고 이게 탐험 행위로 저희가 자평을 했죠. 그 당시 때는. 그리고 탐험가로 등장을 하게 되었죠. 결국 저의 행위는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잖아요. 예. 이 6호선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드웨어가 있는 곳이고 김영국 탐험가가 오랫동안 27년 동안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 즉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과 많은 구간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 광주에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드웨어인 부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북한 구간을 통과하지 못하고 동해에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을 하죠. 이후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냥 시베리아 횡단에서 유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 그러면 예. 그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을 진짜 지금은 장애물인 그곳을 북한을 지나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갈 수 있는 그때는 언제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1987년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통일은 될 것이다. 되는 것은 대륙과의 만남이다라고 해왔지만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통일은 안타깝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위는 이미 27년 전부터 계속 분단의 상황에서도 그야말로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토바이크가 13년 된 중고 오토바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러시아어를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대륙 횡단에 필요한 차량 정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또한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그 13년 된 중고 오토바이로 반복적으로 대륙을 횡단해왔기 때문에 북한 구간을 통해서 대륙으로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단으로 인해서 400km 안에서 살고 있고 고립된 섬 안, 제한된 선택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400km 부산에서 서울까지 안에서 5천만 명이 살아가는 구조로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와 있죠. 그런 점에서 유라시아 대륙은 인구 45억의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고 자원의 보고로서 또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우리에게 특히 저한테 대안의 땅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지난 9월에 전시회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시회 평화의 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같은 맥락에서 전시의 주제를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 한 길만 파는데요. 한 길을 판다는 거,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은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는 유엔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의 프로젝트거든요.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시아 32개국 각국의 국경을 열어서 길로 연결하자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국경을 열어서 길을 연결한다라는 거. 우리는 남과 북이 분단된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을 열어서 길과 길이 연결된다는 것은 평화를 의미하죠. 제가 반복적으로 구축해왔던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뼈대로 세워서 문화의 다양한 옷을 입히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회 아시아나이 6호선과 국제포럼, 그다음에 청년 아카데미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내용을 아시아 문화의 예술로 있는 평화의 길로 이름을 잡았습니다. 길의 연결은 평화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탐험가라는 직업이 저희 나라에는 직업군이 없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탐험가 단체인 익스플로러스 클럽에 한국인 최초 가입되신 거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익스플로러스 클럽은 어떤 단체인가요? 저에겐 좀 슬픔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이제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라는 것은 뭐 우리에게는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전 세계 최대의 탐험 단체로 알려져 있고요.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고 1904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명했던 기자나 그다음에 전직 IOC 위원, 뭐 교수, 그다음에 탐험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졌고요. 우리에게 좀 알려져 있는 뭐 탐험가들로는 남극점에 도달했던 뭐 아문센, 그렇죠. 그다음에 뭐 대서양을 비행기로 횡단했던 찰스 린드버그, 그다음에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랐던 힐러리 경만 아는데 같이 세르파했던 텐징 노르가이도 같이 여기 정회원이고요. 그다음에 달에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만 알죠. 버지 올드린이라는 또 우주 비행사도 있습니다. 같이 일행이었죠. 이런 사람들이 정회원으로 있고,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는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도 여기 회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여기 회원이에요. 이들이 불과 몇 년 전에 우주 비행을 했잖아요. 우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영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 카메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인가요? 그분은 이제 심해로 들어가는 영화들을 많이 촬영했어요. 과학적 탐사가 자료로 제출이 되면 이곳 정의원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한테 질문이, 야, 우리는 태양계를 벗어나는 탐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 너의 행위, 1996년에 모토바이크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한 게 왜 탐험이라고 생각하냐라고 비웃지는 않고 그건 존중해 줍니다. 라는 말에 아까 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1950년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한국 6.25 동란을 계기로 세계는 냉전이 본격화되었고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해체되기까지 4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현재의 러시아는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땅이요 미지의 세계였다. 그곳에 대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라고 반문을 했고 결국은 이제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그리고 1996년에 모터바이크를 이동 수단으로 해서 그 시베리아 횡단한 기록을 제출을 했고 뭐 한 1년에 넘게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제 2019년 네 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 중에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회원의 등급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한 번에 정회원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최근에 그 러시아 최대 국영 미디어 그룹인 리아 노보스티 여기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럼 주로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더 익스플로러스 클럽이나 니아 노보스티 이런 단어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좀 생소하죠. 니아 노보스티라는 곳은 이제 뉴스 통신사인데 러시아 최대의 국영 미디어 그룹입니다. 러시아 15드냐, 러시아의 오늘이라는 미디어 그룹의 핵심이 되는 뉴스 통신사예요. 러시아 최고의 뉴스 통신사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구축을 해왔는데 이런 저의 입장에서는 2010년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모스크바를 지나가는 러시아 연방도로가 완성이 됐어요. 2010년에 완성된 러시아 연방도로를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하나의 길로 연결이 되어버렸거든요. 저는 이걸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러시아 횡단 도로가 아시아나의 6호선하고 많은 구간을 공유하고 있고, 저는 이 길이 남과 북이 막혀 있는 길을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제 확신들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저는 이제 언론, 방송에서 저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줬고, 그 다음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고향에 있는 이곳.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러시아 쪽에다가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 기간에 광주 비엔날레에서 했죠. 아시안 하이웨이 6호선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 기간 중에 니아 노보스티라는 뉴스 통신사와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거의 유례가 없이 그 많은 분량의 기사가 저한테 할애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가신다며요? 그렇습니다. 직업이니까. 직업은 계속 해야죠. 선생님께서 매일 출근하시는 것처럼. 5번째 유라시아 대륙 횡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가실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이제 겨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면서. 그렇죠. 그래도 위험하다고 뭐 직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을 해왔었는데, 그 유라시아 대륙 횡단 도로에 대한 자료는 거의 완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남아있는 숙제는 이제 대중화시키는 거죠. 유라시아 마실각이라는 이름을 저는 이제 계속 배포할 예정이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런 말. 이번에 겨울에 선택하게 된 건, 유라시아 대륙은 정말 기후 땅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을 횡단하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아까 3,200만 명이라는 여행자가 별별 여행 스토리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남과 북의 환경에 의해서 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콤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안 그래요. 그냥 우리 일상에 있는 이동 수단으로 한반도로부터 확장된 공간을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왔고, 하지만 모토바이크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한다는 것은 자동차로 당연히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모토바이크는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좀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겨울이라는 극한의 환경과 그다음에 자동차, 뭐 SUV가 될 확률이 많죠. 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건 보다 대중화시키겠다는 의미고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겨울 시베리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 횡단을 5번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쭉 그 4번의 횡단 기록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축적된 자료들, 그 컨텐츠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메타버스 구축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그럼 담으실 생각이에요? 유라시아 대륙은 일단 정주민과 유목을 아우르는 이야기가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시베리아. 이 곳은 전 지구적인 브랜드입니다. 유라시아라는 단어와 시베리아라는 단어는 아프리카에서 살고 계신 분, 미국에 살고 계신 분이나 우리 뭐 중국이나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시베리아는. 그래서 지구촌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게끔 온라인상에서, 메타버스죠, 가상세계를 활용한 게임과 그 다음에 증강현실 아바타라고 하나요? 뭐 제페토? 뭐 요거를 만들 예정입니다. 좀 새로운 여행자의 시간, 새로운 여행자의 시간이 열릴 거라는데, 새로운 여행자의 시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렇죠. 꿈이 아닌 일상의 확장을 의미하는데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유라시아 마실가기를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차를 타고 그냥 바이카로스와 함께 가요. 그래서 낚시하고 오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발트해에서 윈드서핑을 하고, 우리의 어른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북극권에 가서 오로라를 보고 오는 일, 생각만 해도 시원하죠.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 통일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통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금 당장 우리가 일상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출퇴근하는 차로, 야 오늘 그냥, 그런데 연차 휴가 내고 보통 뭐 14일 정도 될 수도 있겠죠. 14일 정도 내고 나 바이카로스가 갔다 올란다 하고 지금 당장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분단의 환경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400km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입장에서 여러 한계에 노출돼 있죠.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바이칼 호수를 지금 당장 가서 낚시하고 올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청년들이 시베리아 횡단에서 발트에서 윈드서핑하고 이거 무슨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탐험가 김연국의 꿈은 무엇인가요? 일상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 그걸로부터 유라시아 대륙을 바라보았고 모토바이크란 이동 수단을 써서 27년 동안 대륙과의 인연을 맺어오고 있고 구체적인 행위로 4번의 대륙 횡단을 했고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아까 문화 콘텐츠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의 개인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자산, 유라시아 마실각입니다. 제가 누군가의 길이 되어보는 거죠. 감히. 다음번에 저도 한번 데려가 주시면.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